사실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라는 거는 팩트잖아요. 이번 일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촉진시킬 거라고 봐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 졸탄이라는 친구가 쓰신 보고서 보셨어요?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면 빅숏인데 숏에다가 달러 S에다가 달러를 붙인 다음에 브레튼 우주 체제 2가 끝나간다. 아, 예, 그건 동의하죠. 저도. 그리고 이제 3로 넘어간다.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애걸복걸해서 빌어야 달러가 해줄 거다라는 그런 그렇죠. 의미겠죠. 그게 슬픈 거죠. 우리도 그런데 그 리스트에서 빠질까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큰 틀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물줄기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가지고 있어야죠. 뭐. 다 같이 있어야 돼. 예, 금도 필요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크립토 에셋도 필요하고 그리고 달러는 이제 더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터 자이안이 러시아 인구가 이제 줄기 때문에 전쟁하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말했던 거에 대해서 웃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본다면 2014년 규제한 다음에 아직도 그 주가는 그때 고점을 회복 못하고 있고 GDP도 그때보다 못하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손실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쟁하겠냐 그러잖아요. 설마. 맞아. 2022년 2월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직후가 제일 위험하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 하자마자 바로 전쟁할 줄 몰랐지. 예, 그래서 미국 바이든이 전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안 믿었잖아. 이런 걸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 참전하기 싫어. 왜냐하면 국민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유럽 너네 좀 우크라이나 좀 도와주고 우크라이나 너네도 준비해. 내가 너희들한테 정보는 다 알려주고 비군사적인 그런 것들은 줄게. 하고서 도와준 거는 알 수 있었고 그 덕에 러시아가 수렁에 빠졌는데 문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와 브레튼 우주라는 거기다가 이제 당연히 마셜 플랜까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국가 또는 자기와 뜻이 통하는 국가들을 도와줬는 게 이게 이제 그렇게 이익이 남지 않고 나는 더군다나 그 자이안이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 독립인데 쉐일을 미국만 지금 원유를 러시아산 원유가 한 1,00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하루 1,000만 배럴. 저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랑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을 다시 시스템에 복귀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이란하고 사우디는 전통적인 중동의 라이벌이니까 미국하고 이란이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사우디가 지금 제동을 걸면서 그래서 오펙이 증산 안 하고 안 한 날 발성식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남아있는 것은 셰일 오일 기업들 보조금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절대 해서는 안 될 바이오 디젤 증산까지 지금 함유율 올린 거 보셨죠? 수순이 이거 정말 미친 짓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바이오 디젤은 최악의 환경 파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공약은 내가 좀 과했다. 나 전쟁 날 줄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고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가 셰일 오일 기업들에게 배럴당 몇 달러씩 보조금 지급하겠다. 그리고 너네 30년 안에 셰일 오일 유정 닫아야 된다는 공포 내가 잘못했고 2060년 뭐 이렇게 나오면서 대신 러시아를 망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지율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블록들이 난리가 날 테니까 특히 뭐 부통령부터가 아마 지지 철회할걸요? 그런 사람들을 잔뜩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물을 펑펑 쓰면서 그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는 물을 끝도 없이 쓰면서 오렌지를 만들고 있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가장 친환경 하잖아요. 콜로라도 강에서 끌어오고 있는 그 물은 꼭 거기만 가야 됩니까? 그 사막 기후에 있는 나라에서 꼭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굉장히 내로남불이 심하죠. 그렇다면 이 내로남불이 지금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바이든 정부 지지율 30%인 거예요. 그럼 다음은 트럼프인 거고요. 트럼프는 자기가 못했던 거 선거까지 이기면서 이대로 가면 뭐 하원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상원은 원래 저쪽이고.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달러 강세로 선호하는 거죠. 박사님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박사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면 고구마를 계속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답답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 민주당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고 오바마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무능하면 이건 이제 공화당 쪽으로 장기 집권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트럼프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루비오 같은 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제프 부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공화당이 이제 질 수 없는 게임으로 당분간은 가지 않나. 민족적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게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 투자에 있어서 달러가 점진적으로 약세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은 갖고 있지만 달러 팔기 좀 마음이 불편한 시기.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이게 점점 그 불확실성이 이렇게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넘치는 어느 순간에 이게 전쟁처럼 이번에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2016년이 브렉시트에 트럼프 당선이 있었던 것처럼 예, 이제 2022년이 6년 만에 또 그런 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했었던 세계는 이제 끝난 거를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터진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의 이동이 그렇죠. 특히 우리가 한국 사람이 유럽 가면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라고 티셔츠라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종 간 혐오 이런 것들 되게 심하고 두 번째 옛날에는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 돼가지고 막 다 생산 기지들 통합되고 그랬는데 이제 리쇼링까지는 아니어도 니쇼링 정도로 이제 네. 각각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서플라이 체인을 좀 두고 싶어 할 것 같고 이제 이번에 전쟁까지 났으니까 그러니까 독재자가 마음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 또 세상을 가르는 어떤 그 요새 카자흐스탄 보면 제일 딱 나오잖아요. 그 러시아 블록에서 특히 민주혁명 날려는 걸 러시아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막았는데 그 뒤에 딱 되자마자 우리는 이쪽 지지 안 해요 하고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블록에 들어가는 게 이익이 되느냐 가지고 이제 간보는 그래서 새로운 냉전 또 이런 분위기까지 신냉전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지금 인구 이동도 어려워졌지 그 생산 시설의 이동도 어려워졌지 그리고 무엇보다 무역 제재가 이제 일성화되는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이제 대러 무역 전쟁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꿈꿨던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리고 정부는 그 국민을 위한 복지기구로 생각하던 판타지가 사라진 평화를 위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적대국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면서 선을 그어야 되는 세상이 왔다면 우리는 미국 쪽으로 가야 먹고 사는 나라니까. 왜냐하면 생산 시설은 중국에 있고 러시아에 있을 수 있지만 최종 수요는 전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뭐 유럽이니까 일본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평화로운 어떤 해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은 한때 잠깐 있었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끝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제 외로워지는 입장에서 북한을 또 지렛대로 쓰려고 들 거고 북한 경제에 대해서 봉쇄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쭉 보다 보면 이제 점점 블록화가 되고 다시 냉전에 383에 뭐 우리나라가 푸에블로부터 시작해서 미리나무 도끼 만행 사건까지 김신주까지 이어지던 이제 열전의 그 단층 폴트라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폴트라인이 한국 대만에 이제 그어지게 된 폴트라인. 네, 단층선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다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기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ESG 운동에 어떤 그런 불합리하고 부족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건 알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가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막판까지 가서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신 것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라는 거는 팩트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세상이 바뀌어가거나 아니면은 변화될지 이번 일이 훨씬 더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촉진시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가 100불에 태양광, 뭐 풍력 전부 채산성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면 다 바꾸게 되죠. 처음엔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경제적 이익이 되면 사람들은 바꿉니다. 그래서 혁신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지지를 해야지. 그렇죠. 이게 맞다. 이것만이 옳다라는 도덕 이야기로는 이번 유럽의 파산에서처럼 내로남불로 보이게 되거든요. 저는 유럽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피 묻은 가스를 사오면서 뭐 ESG, 특히 SG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환경을 위하는 길인가? 이 전쟁으로 수많은 건물이 부서지고 인프라가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인명이 사라지는 게 이 환경이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박사님의 이야기는 밤을 새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저희가 이제 계획한 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